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폴란드를 구했다. 2. 불가능하는 것이다. 3. 한국 무기의 위험을 보여주다. 지난 밤사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산 미사일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져 폴란드인 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토 회원국을 건드린 것은 러시아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나토 조약 4조가 곧 발동돼 미국,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일제히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인데요. 그동안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초대 규모로 사들인 폴란드는 더 이상 러시아를 무서워하지 않고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폭탄 발표를 해 러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에 반격을 가하리라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15일 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라디오 방송 ZET는 이날 경로를 벗어난 미사일 2발이 폴란드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 내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며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고,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북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북부 지토미르, 동부 수미를 비롯해 각지 주요 도시 에너지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700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에 쏜 미사일이 궤도를 잘 못 계산한 나머지 폴란드 국경에 떨어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의 사망을 야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요격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우크라이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는 이제 폴란드 영토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방공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러시아의 선전을 받아들이거나 메시지를 증폭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도네츠크에 러시아가 설치한 행정당국 대표 데니스 푸실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전쟁에 추가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도발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15일 현지 시간 러시아산 미사일의 자국 영토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현지에 주재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트 자시나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현지 시각 오후 3시 40분, 한국 시각 밤 11시 40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프로제워도우 마을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자시나 대변인은 이번 사안 관련해 즉각적인 상세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오트르 뮬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조금 전 우리는 나토 군사동맹 조약 4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있는지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군부대의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조금 전에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미사일이 떨어진 사건은 러시아의 소행이라면서 매우 심각한 긴장고조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오늘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연합국의 영토를 타격해 사람이 죽었다면서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비슷한 시각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미사일 85발이 쏘아졌으며 대다수는 전력 기반 시설을 겨냥한 것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는 한 번에 미사일 100발을 쐈는데 이 중 15발 정도가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궤도를 이탈했고 그중 2발이 폴란드 국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폴란드 공격은 러시아가 제대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는 15일 현지 시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 내에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 2발이 폭발해 폴란드 국민 2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폭발과 관련 통화를 했다고 전하면서 나토는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며 동맹들이 긴밀히 상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에 이은 폴란드에서의 폭발 보도에 놀랐다라면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친구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말했고 미셸 의장은 트위터에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EU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나토는 나토 사조의 즉각 발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헌장 사조는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또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특정 회원국의 의견이 있을 경우 회원국이 함께 문제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토 회원국들이 원팀을 이루어 러시아를 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에 덤비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폴란드가 이렇게 러시아에 강력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최근 폴란드가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해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싹쓸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만 무려 21조 원이 넘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을 구매했고 최근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과 유도탄까지 계약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이미 인도와 이스라엘 등에서 러시아산 무기와 중국산 무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동급의 러시아산 자주포 10대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러시아에 반격을 가하는 것은 한국산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된 것은 처음인데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 기구인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는 2007년 러시아의 해킹으로 에스토니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 5월 발족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공격으로 한국도 러시아의 사이버전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푸틴은 최근 수차례 한국의 관계 파탄 날 것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폴란드 등 주변국에 무기를 수출하며 돕고 있는 한국에 섬뜩한 경고를 했는데요.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국가는 한국이 아닌 러시아임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력이 크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푸틴에 의해 임명된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로슨 행정청장은 시기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안투표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러시아의 기세에 눌려 후퇴하던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주부터 헤르손을 비롯한 남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장의 흐름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가 가진 하이마트 로켓 시스템이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이마트의 활약에 힘입어 남부 지역 2곳과 동부 지역 1곳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하이마식이 우크라이나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포병 자산을 먼저 격파하는 임무를 특수부대 지휘관에게 명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성공적 폭격으로 하이마트 등 서방의 무기를 다수 파괴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러시아가 파괴했다는 하이마시는 알고 보니 모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러시아 드론 탐지 체계의 허점만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하이마시는 본떠 만든 모형을 실제로 착각해 러시아가 최소 10기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브리아시엘 미 국방성 대변인은 쇼이구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우크라이나 내 하이마시는 모두 무사하다면서 러시아는 19개의 하이마시는 파괴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12개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파괴했다는 프로파간다를 퍼뜨려야 할 정도로 하이마식이 위협적인 병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산 하이마식은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발사되는 탄에 따라 70큐빅킬로미터, 00킬로미터의 다양한 사거리를 갖는데요.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장전하는 반면 하이마식은 6발을 한 번에 장전해 그만큼 성능이 더 위협적입니다. 특히 전장에서 생존력이 매우 우수한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실제로 HIMARS를 파괴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하이마식이 차륜식으로 경량화되어 시속 85km/h의 신속 전개 후퇴가 가능한 특성 덕분입니다. 실전에서 하이마식이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자 세계 여러 국가의 주문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백문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침공 위협을 받는 대만 역시 팔라딘 자주포를 도입하는 계획을 철회한 후 총 29문의 하이마식은 주문한 상태입니다. 호주 역시 최근 FMS를 통해 20대의 하이마트 도입을 요청하였죠. 특히 최근 국방력 증진에 몰두하고 있는 폴란드가 500대의 하이마식은 요청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필요한 국가들은 많지만 따라가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이마트 미사일은 아칸소주 캠던에 위치한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인력 부족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 최고 재무책임자 제이 말라바에 따르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또한 공급망 부족 문제로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무기 수출이 자국의 국방력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비축 물량에 관한 수출 금지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 생산분만 수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인데 이로써 한시라도 빨리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해야 하는 러시아, 인접국 나토 국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산 무기 천무가 새로운 대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이마트 500대를 요청했던 폴란드는 방향을 선회해 한국산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현지 매체 폴스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이마식은 주문하려면 미국의 생산 능력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 24는 최근 폴란드 한국 간 회담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발주한 방산 2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무기 체계는 전부 전력화 및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일단은 한국에 있는지 물어보고 진행해야 할 판이네요. 국산 로켓포 천무는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의미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돼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중인데요. 천무는 하이마트와 MLRS의 227mm보다 구경이 큰 230mm를 탑재하고 있고 구경도 더 깁니다. 이에 사거리도 80km로 보다 더 멀리 발사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동급 그 이상의 화력을 가졌음에도 가격은 MLRS나 하이마트보다 2배 가까이 저렴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무의 단차 가격은 탄약 제외 약 30억 원 내외인데요. 하이마식은 대당 50억에 달하죠. 폴란드가 천무를 예상 구입 대수대로 구매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천무는 차량 발사대 플랫폼보다 탄약 체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에 기대 금액은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천무에는 다른 국가의 로켓과 달리 히든카드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탄도 미사일인 KTSSM이 장착된다는 것입니다. KTSSM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주요 위협으로 변한 북한의 장사점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 당국이 개발한 것으로 수초 안에 4발을 모두 쓸 수 있으며 1.5m 두께의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어버리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해 발달 8억 원에 불과한데 8억도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현무이가 20에서 40억 원 이상 토마호크가 10에서 17억 원임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9월 4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요.
KTSSM이 해상 표적을 정확히 가운데 익스텐션에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표적은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는데 이로써 전문가들은 KTSSM이 대함탄도 미사일 ASBM로 개발 운용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를 비롯한 한국 방산업체들은 이번에 폴란드 무기 계약을 통해 대규모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유럽 거점으로 삼아 한국산 무기의 대량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 방산 전시회인 MSPO에서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등의 한국 방산 기업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 세계 35개국 650개의 업체가 참가하였지만 유독 한국 부스에는 폴란드 매체들의 열띤 취재가 벌어졌는데요. 현지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탐 W 에린 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방산 역량에 주목하며 한국의 방위산업은 2000년 이래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유례없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작년 2배인 25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였습니다. 고음질 납품 속도, 현지 산업 참여 등 이 세 가지 한국의 특장점은 확실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와의 조달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였죠. 전 세계가 호평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이지만 유독 한 국가, 아니 한 유사 국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군사 매체 천하장군은 한국 무기는 팔아야 본전이고 무기질이 나쁘다는 소리가 난무하는데 어떻게 무기 수출 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제목에서 감히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중국이 이런 말하니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는데요. 중국의 무기체계는 불법 복제와 기술 유출의 역사 그 자체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 뭐라고 하더라. 그 염치 없이 주제도 모르고 무식하게 지 말만 하는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장추림은 한국의 KF-21 전투기는 현재 한국이 허풍 떠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며 내부 무장창도 없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언론이 65% 안팎으로 구체적인 국산화 수치를 제시했지만 과장된 수치일 뿐 사실이라 해도 KF-21은 조립한 것에 불과한데 만약 미국이 엔진을 공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영국이 사출 좌석을 팔지 않았다면 한국 KF-21은 틀림없이 실패했을 것이다 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는 정말 군사 전문가가 맞는지 의심이 가는 발언인데요.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은 무기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산 부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체계를 통합해 하나의 장비로 탄생시키는 기술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인데요. 통상 국산 비중이 60%를 넘으면 국산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국산화에 집착하다 효용가치가 없어져 폐기 처분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희 국산 WS-15 엔진 지금 어디 있을까? 시진핑 S 화장실 쓰레기통에 있죠.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장비로 일종의 성능 테스트 하듯 자국 부대에 강제 배치하다. 사령관들이 배지를 때는 한이 있더라도 극구 반대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에 여러 제약이 따라붙는 무기 특성을 감안하면 국산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러나 국산화의 과정에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 온전한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시간은 더욱 중요합니다. 알겠냐고 중국아.